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복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무사히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월 20일 새로 취임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로서 거의 36년 동안 의회에 있었고 또 부통령으로서도 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모든 외교 정책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손길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또 한국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의 전문가시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조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관을 하셨죠. 국미국장을 거치시고요. 누구나 가장 탐낸다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주 호주 대사를 거치시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이후 2017년까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제정치 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라는 책을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가장 다를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준영 원장님. 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 수락선언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미국은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 미국의 리더십 얘기를 했고요. 그것과 연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자주 쓰는 변곡점이라는 얘기하고 가장 아마 어울릴 텐데요. 결국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과거의 패권의 경쟁력이나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 일단 그 전 정부를 뒤집는 것이 대부분의 패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역사성과 시대성을 가지고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시 국제 질서의 일종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주펑 교수님의 얘기처럼 미국 국내 대중 여론 악화와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미중 사이에 파워 변동이 있는 차원에서 대중국 정책은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라고, 여전히 똑같이 일관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문제가 워낙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 문제는 여러모로 시간이 뒤로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미 동맹은 동맹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대북 정책 역시 탑다운과 정상회담 위주로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보다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도전인데요. 그동안에 그 정상에서 있었던 어떤 결정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에 그 오바마 8년 동안의 전략적 인내 정치로 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상안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아마도 국제 질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거다라는 큰 명제 하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여전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탑다운식의 북한 접근 방법은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태영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뭐 실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가장 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셔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근 방법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기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 동맹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보다는 미국 단독, 미국 우선주의로 많이 나갔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동맹의 역할, 동맹과의 소통을 아주 중시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미국이 모든 세계 그 회의 탁자에 상석에 앉아서 소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맹국 정상들과는 다 통화를 했다는 것도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책은 뭐 그런 말이 있죠. ABT라고요. Anything but Trump다. 바이든도 트럼프와는 다른 정책을 여러 분야에서 펼 텐데 제가 보기엔 대북 정책,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그 ABT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참모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이벤트나 사진 찍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진정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갈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 많이 흐트러졌던 대북 제재 압박 체제를 복원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제재와 압박이 가해져야만 진정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협상 전략도 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는 안 되고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야만 거기에 맞춘 협상 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때와 같은 그런 큰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식의 정상 간 공동선언이나 또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간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없을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한 비핵화에 대한 그 초점 맞추기에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son 교수님, 지금 조태용 의원께서 트럼프 당시 이제 흐트러졌던 경제 제재 부분, 이 부분을 다시 강화할 거라 말씀을 하셨고, 또 진지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토니 블링컨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만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제재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외교안보 라인이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대북 정책 혹은 대중국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좋은 자리에 훌륭한 분들과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여러 차원의 질문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정책 방향은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보았던 그동안 익숙하지 않던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익숙하고 체계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컨벤셔널 어프로치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는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문 관료나 식견이 있는 정치인, 외교관에 의한 외교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중국의 부상, 중국의 영향력 확장도 훨씬 거세어졌기 때문에 미중 간의 세력 격차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팬데믹과 같이 지구 전체에서 세계적인 지도국이 행사해야 되는 리더십의 수요도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프로치에서는 예전의 어프로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지도력의 힘을 얼마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교 대전략의 방향 또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대중 전략과 대북 전략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에서도 어느 정도의 접근법의 특성은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략적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 전략도 트럼프 정책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규범에 의한 경쟁을 해가면서 협조할 분야에서는 협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과연 미국과 어떤 관계로 이끌어갈지,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나 관여를 하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하려는 노력으로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북한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프로치에서는 하향식 실무 위주의 어프로치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제고돼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북핵을 우선 동결시켜서 핵 능력 제고를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추구해왔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은 북한 능력의 중단을 위한 중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몰 딜로 추구할 것인지 상당히 아직은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CBID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스몰 딜로 만족을 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명확하다. 뭔가 좀 폴리시 리뷰가 나와줘야지 그때 가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뭐 이미 이제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부 장관은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정책 같은 경우는 블링켄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동맹과 다자주의에 기초한 힘의 우위에서는 중국을 관여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무조건 중국과 경쟁 또는 파국으로 이르는 대결 양상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민주당 인사들도 흔히 이 파국으로 가지 않는 경쟁 또는 규범에 기초한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경쟁 양상인데, 문제는 규범에 기초한 경쟁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과 장기적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에 관해서도 많은 인사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아까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기본적인 북한하고의 협상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동시에 이룬다라는 원칙들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물려받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는 여전히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 가지는 명확하다. 즉 동맹 관계를 회복을 시켜서 함께 뭐 중국을 압박을 하든 아니면은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미 많이 떠올랐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뭐 블링컨이 유럽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도퍼시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고, 물론 이제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함께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이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주 뭐 정권 말기까지 가지 전에는.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조태용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 정책에 대한 지금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체계적일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1인 외교적인 성격이 강해서 외교의 즉흥성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관세 압박을 가했다가 갑자기 또 중국하고 거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뭐 미국산 농산물을 2년 동안 2천억 불을 수입을 하면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도저히 동맹국들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미국 혼자 가는 그런 길이었다면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이 아니고 체계적인 그런 외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결 구도 자체는 중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대결적 구도가 되긴 되겠지만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어차피 대결적 국면은 계속 가지만 대만 카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장 위구르나 홍콩, 자치구의 민주주의 인권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방향상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행정부의 말기에 있었던 미중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미 국무부의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아마 이것이 중국으로 봐서는 가장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정책 전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지켜주기를 굉장히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썼던 대만 카드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유용한 외교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는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게임이 되면은 결국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불만이고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불만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의 입장과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 규범, 그리고 더 넓게 말해서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밑거름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보고 동참해달라고 하면 저는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국제 규범을 의식하고 국제 규범을 따르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이나 침묵보다는 우리의 그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그 입장을 내놓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취한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중 양국이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전략을 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중 두 나라 사이에 미중 두 나라와의 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카드를 쓸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쪽으로 좀 더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만 카드를 쓴다고 하는 거는 워싱턴의 정책 서클에서도 중국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극약 처방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쉽게 썼습니다만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주영 원장님, 그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따라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보통 한국, 미국을 나왔을 때 한미 관계에서 3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 그다음에 동맹, 그리고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미중은 같을 것이다, same. 그리고 동맹은 바이든 정부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더 나은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볼 것이고, 북한은 변화가 있는데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미중 관계, 아까 저는 신냉전이라는 주펑 교수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냉전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는데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그 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나 인권을 주장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신냉전으로 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거래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순간순간 타협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뭔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아까 같이 지금 대만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생기면 그야말로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맹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관되게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 전략과 자유세계의 어떤 동맹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의 뭐 그 분담금이나 또는 동맹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전 단기적으로는 좋아진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연락을 이렇게 받은 기자분들한테 블링컨의 임명이 강경파의 임명이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미국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대북 강경파인 것이고, 또 블링컨의 과거 발언은 야당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면, 오히려 이란과의 핵협상을 했던 소위 말하는 실무적 협상이라면 아까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단계나 스몰 딜 또는 미디엄 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실용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본 질문이었었던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조태영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큰 원칙이라도 원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제적으로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과 저는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자유무역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같은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원칙으로 발휘를 하고, 이것이 미국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이 안 되는 동시에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국 라인에서 빠져나오면서도 우리가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 문제에 있어서 뭐 유럽 국가들과 함께 뭐 연대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왠지 묻어간다면이라고도 살짝 들리는 듯하는데요. 만약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저는 북한 인권 늘 제가 주장합니다만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구와 출구가 있을 때 입구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출발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남북 문제나 비핵화 문제가 완결되기 직전까지 반드시 이 문제는 저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역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저는 다자적으로 이 양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다자적으로 인권 문제를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전제 조건이 되거나 입구에 왔을 때는 이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실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중국 안보 내지는 이제 경제 협력을 분명히 이제 영내에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일 관계를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에도 뭐 크게 개입을 한다든지 뭐 중재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재선 교수님,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거나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신데요. 전체적인 기준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퀴살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중심뿐만 아니라 이 바퀴살들 간의 협력도 전체적인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동맹국들 간에 발생하는 주권 상황이나 또는 편들기에 관련된 이슈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또는 미국과 함께 해야 될 전략적 목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개입이라든지 하는 용어보다는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형태의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크게 역사 문제나 양자 문제가 한편에 있고, 또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투트랙으로 잘 운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가 잘못 연관이 돼서 양자 문제는 양자 문제대로 풀더라도 전략적 협력이 도외시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뭐 4개국 안보 협력체나 쿼드죠, 그런 다양한 협력에서 주도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전략적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학자들도 한국의 지역 전략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입장이 설정되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이익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어떤 규범적 전망이 선행이 되면 일본하고의 협력 부분도 훨씬 더 타협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자 문제는 양자 문제대로 가더라도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나 전략적 협력 문제를 잘못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지향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큰 틀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는 뭐 긴밀하게 유지를 하되, 또 양자 간의 문제가 그걸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사실 신임 일본 대사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정부 측에서 약간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도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교수님 또 일본을 많이 또 하시니까요. 뭐 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는 김준영 원장님께 여쭤볼 거 그랬나요? 그러신가요? 네. 아니, 전재 교수님 한 말씀 네. 해주시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이제 이번 정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고요. 그러려면은 일본을 포함한 이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도 우리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에도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하고의 협력에서도 아까 김 박사님 말씀처럼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에는 좀 멀었지만 이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동아시아 내의 다양한 담론들, 한국이 반드시 한미일만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다양한 다자주의나 또는 중국하고의 대화도 중요한데, 그 고리 속에서 한일이 중국이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약화되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것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또 미국도 그것을 상당히 그 독려할 거라는 점에서 그것의 초석이 될 수도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주영 원장님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 내부적인 그 주도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측 정부의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 노동에 대한 선제적인 한국의 인정 또는 그것에 대해서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굴복이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지수를 회복하는 것 중에 네트워킹의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방치했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개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개입이라기보다는 중재겠죠. 중재를 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일단 어떤 안이라도 만나서 얘기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쪽은 우리인 것이고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특별히 다른 움직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략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조태영 의원님. 그 2013년 경험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당시 제가 서울에서 한반도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2013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거꾸로 일본 측이 한국 측을 만나자고 스토킹 외교를 하고 있을 그럴 때죠. 그리고 이제 아베가 총리가 돼서 본인의 수건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12월 달에 감행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일본이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겼고 또 한국 외교가 어찌 보면 반사적인 이익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무렵에 미국 측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의 초청이 온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다음에 3월인가 네덜란드에서 있는 해관보 정상회의 때 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소집을 하고 한일 두 정상을 정중히 초청하니 꼭 오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또 동맹의 네트워킹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돼서 이러한 전략적인 동북아에서의 동맹의 네트워킹을 기초로 한 전략적인 어떤 미국의 목표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위안부 협상을 다시 열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일본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도 들어서게 되면은 어떤 방식이든 한일 간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도록 양측에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응을 하는 것이 아마도 현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뭐 국정원장 일본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본 관계를 보면서 안보 측면도 늘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일본하고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동맹국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적도 전혀 없죠. 하지만 현재 동북아의 안보 정세를 볼 때 우리로서는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두면 둘수록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보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지 말고 이 선택지를 적절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든지 또 한미일 간의 대잠수함 훈련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간의 정보 협력의 한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중국을 정말 자극하는 조치들은 아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안보 카드를 더 만드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제가 듣기로는 한미일 간의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 해상 구조 훈련 한 번 빼놓고는 다른 훈련들이 열리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미일 간의 적절한 수준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동북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타겟이 될 텐데 이 대중국 뭐 안보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쿼드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뭐 EPN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른 어떤 종류의 전략으로 나오겠지만 아주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TPP라는 것이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없어졌. 뭐 미국은 지금 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재협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대중국 안보 협력, 대중국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어가든지요. 그럼 한국한테도 들어오라는 압박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주영 원장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쿼드 플러스나 또는 EPN이나 또는 G10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치밀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중국에 대한 공세적 담론적 차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많은 뭐 기사들도 났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서 SCM 비롯해서 한 적이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양자적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 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또 질문하신 게 그 인도 태평양 부분은 미국이 다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자가 그 부분을 스가 총리와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재밌는 것은 일본도 그 이걸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살아남아 있다는 데서 안도를 했지만 왜냐하면 그게 일본이 중심이 된 거였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프리 앤 오픈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일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이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봉쇄망이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프리 앤 오픈이라는 것이 빠진 거에 대한 당황함, 혹시 이게 의도적인 거에 대한 인가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쿼드 플러스에서 베트남, 뉴질랜드나 베트남 특히 그 다음에 지금 쿼드에서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도 이것이 확실하게 대중 견제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약속을 룰을 지키는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한국에서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한국을 몰아붙일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몰아붙일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뭐 사실상 참가하고 있는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치밀한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한데 조태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인가 한국을 방문했죠. 그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자들이 관심 가지고 물어본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문 대통령께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느 분이 그렇게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썩 좋은 외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지금도 회원국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정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해서 협조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대답은 사실은 환영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 구상을 환영한다. 환영하고 어쨌든 구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참 의논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논란이 될 거리도 없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척지게 그건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건 좋지 않고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여러 내놓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이 했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 관계가 결단 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 정부 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구상이 나오고 이니시어티브가 나왔을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들어가서 그 구상의 내용을 우리의 입장과 국익에 맞게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쪽이 훨씬 더 건설적이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나 썩 효과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회의를 지금 재작년인가 연 바가 있거든요. 더 이상 이것이 미국의 의도가 중국을 좀 포위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걸 활용하자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세상 일이 미국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짜나가는데 우리 역할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나 뭐 요청이나 또 이니시어티브가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부를 한다든지 불참을 한다는 식의 동맹국답지 않은 그런 외교를 하지 말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는 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미국 동맹국을 먼저 우선하는 게 당연하고 안보가 아닌 다른 이슈에 있어서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슈별로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규범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급하게 다가올 일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첨단 기술과 화웨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장이 벌어졌고 기술 표준을 놓고 당장 화해할 수 없는 지금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국 정부가 조금 빨리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요. 다른 이슈들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의논해 가면서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구한다는 어떤 글쎄요, 동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든 이런 것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하셨고 저희가 얼마 전에 RCEP도 함께 했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TPP 같은 것이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들리는데요. 네, 전재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물론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기자 브리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쿼드 플러스였던가요? EPN이었던가요? 그거 어쨌든 한국 쿼드 플러스에 대해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 소사이어티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플러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네, 했죠. 않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딱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전재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이 어떠할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미국 내의 대중 전략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는 미중 간의 이익 분쟁이 이제 이념적인 분쟁으로까지 화하는 그 신냉전의 봉쇄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도적인 입장이 있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경쟁을 더 강조하는 측과 또 협력이 가능한 환경 문제라든지 비확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고 대중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구상들, 인도태평양도 그렇고요, 블루단 네트워크도 그렇고 클린 네트워크, EPN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단 구상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도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런 구상들이
미중 간의 양자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형태로 구상이 주어진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희망컨대는 그것이 강대국 간 이익 경쟁이 아니고 동아시아 질서 또는 세계 질서를 위한 규범 경쟁의 모습을 띠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범에 입각한 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도 있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도 있고 다양한 분쟁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국이 거기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라는 식의 담론이 아니고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민주화를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D10과 같은 민주주의 세계 협의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우리 K 방역도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대중 전략 또는 동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더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의 노력으로 미국의 구상을 채워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쿼드 플러스 이런 안보 부분도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양자 동맹 네트워크와 같이 다양하게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미국의 학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겠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경우면 국가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 특히 중국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나 또는 한반도 평화 레짐에서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커다란 그거보다 상위의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의 얘기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 대한 전략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미국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대중 전략과 미국의 대중 전략이 다르면 그게 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의 동맹 간 대화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미국이 부족한 점을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비단 사안뿐만 아니고 기본 원칙에서도 그럴 공간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열릴 수 있다. 근데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미 만들어진 규범에 다시 참가하냐 하지 않느냐의 택일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다들 또 이야기하는 게 이게 워낙 그 미국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교 정책 측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지금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 2049년 중국의 꿈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미국도 코로나나 미중 경쟁에서 국력이 급격히 지금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국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앞으로 향후 5년간이 사실 앞으로의 20, 30년의 미중 경쟁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까 조 의원님 말씀처럼 사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몇 년간이 미중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중산층 회복이나 소위 이제 Build Back Better 이런 말과 같이 미국 국력 재건 전략이죠. 그것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 동아시아의 또는 대중관계에서의 국면을 유지하고 그 와중에서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동맹의 도움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맹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자잘한 동맹들 간의 이 그 갈등보다는 긴 관점에서의 이해와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고민하는 것들을 얼마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조태영 의원님 아까 그
기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첨단 기술 말씀을 하시면서 화웨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동맹국에서 화웨이를 내쫓았다시피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한국에도 분명히 압박이 가해질 텐데요. 한국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첨단 기술의 표준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그러한 같은 방향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선택이 어렵지만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SK와 같은 1, 2위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이미 선택을 내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 표준 없이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선택이 자명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없다. 각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을 안 하셨지만 저는 가장 먼저 닥칠 도전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후 변화가 ABT의 아마 끝판왕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약에 취임 첫날 재가입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당사국 회의 내년 회의가 영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들이 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그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선언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연말까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그냥 가지고 나가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기후변화 정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만들어진 미세먼지에 관한 기후변화 환경회의인데, 거기서 낸 보고서를 보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사실은 전력 발전 에너지의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겨우겨우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에 필요한 에너지의 85%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3년 반쯤 지나면 사실 재검토해보고 그것이 좋은 정책이 따져보는 것은 절대로 제가 보기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처럼 탄소 배출량이 자꾸 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과거에는 유럽 몇 나라의 요구였는데 지금 미국이 주류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아주 정직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내놓고, 그렇게 해야 우리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 변화 문제를 다음 질문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동맹, 저는 개인적으로 동맹과 기후 변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다시 가입을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이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죠. 이런 거물급 스타 정치인을 지금 기후변화 특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특사로 지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넷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넷 옐런도 사실은 탄소세를 주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한국 정부가, 사실 한국이 그렇게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주영 원장님 한국형 뉴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부 측 분들이나 뭐 여당 측 의원분들을 만나 뵈면은 근데 이게 실체가 뭐냐라는 질문에 사실 답변을 정확히 듣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이 한국형 뉴딜, 뭐 그린 뉴딜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후 변화의 의지라든지 또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젠다 세팅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린 뉴딜로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과도 또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성과의 의지는 있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내부적인 준비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또 화력 발전소 수출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저는 더 이상 피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전재동 교수님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그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파리 기후 협약이 경고를 하듯이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이 되면 1.5도 이상의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비대면하고 마스크를 쓰면은 견딜 수 있지만 환경이 악화돼서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앙 같은 것은 자연과 비대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국제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여전히 국익이라든지 미중 관점에서 보지만 이미 국제 정치의 주요 문제는 강대국 정치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대국의 귀환이라는 말로 지금의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강대국 정치가 앞으로 다가올 국제 정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미중이 온전히 협력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이나 또 파리 기후 협약의 의무 사항을 맞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의 어떤 당위성, 또 우리 정부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공약, 커미트먼트를 확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현재화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탈석탄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린 뉴딜 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만 경제도 살리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중견국 외교로서 규범 부분에서 앞서가려면 아주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는 그런 노력도 규범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한번 먼저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바이든과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네, 김준영 원장님께 먼저 답변 어려운 질문인데 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신? 예, 뭐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은데요. 그냥 약간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벤트, 국내 정치용, 그다음에 적극적인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미국 내외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끌어올린 점이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한번 올라가면 사실상 또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물론 미국 내 국내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크리티컬한 문제지만 urgent하지는 않다는 게 이제 미국 내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뒤로 좀 물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공언은 정상회담에 대한 장애물 이를 내려놨다.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열어놓은 거는 저는 충분히 활용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대부분의 핵 협상을 바텀업으로 했던 쪽은 대부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인데 그때의 문제점은 실무회담에서 이 탑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신고 검정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중간중간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은 탑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다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결론보다는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좋은 점을 가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미국한테도 유리하다면 그러면 전제가 필요한데요. 저도 뭐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구체적인 거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나 원칙은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정부가 여기에 대한 추인 거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추인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2차 대선 토론 때 얘기가 나왔죠. 떡이란 말을 불러서 이제 불량배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국내 여론이나 언론들은 봐라. 결국 트럼프 방식으로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방점은 뒤에 저는 더 주목을 합니다. 두 번째는 CVID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그동안에 절대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는 뭐 후반부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물론 그 사전에 실무 협상에 여러 가지가 맞춰져야 되겠지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전반기 상반기를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북한은 도발하지 않고 그런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하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해 한다는 놓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조태영 의원님.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할 거냐? 우선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미국 정상회담이다 하면은 좀 더 매력이 있을 텐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냥 만나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바이든이 내세울 게 없겠죠. 그러면 뭐를 성과로 내세워야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작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미국 간에 서로 요구를 했고 주고받았던 그 안이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할 공화당, 또 상원의 오케이를 못 받으면 장관 하나 임명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헌법 프로세스인데 공화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노이에서 북한이 내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야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이것은 언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핵화 협상이 얼마만큼 진전되느냐의 문제, 그 조건에 기반한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예. 네, 아까 그거 취소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네. 아닙니다. 아니 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저는 하노이의 리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상의 중간 단계였고 뭐 단계론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때 실패하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저게 동결 정도가 북한에서 내놓는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연설에 동결의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결을 지금 현 위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거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요. 그걸 보태고 반대편의 북한 역시 영변은 폐기하고 동결을 약속하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제재 일부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재 일부 해제와 그 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일종의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또는 수교 협상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약속이라든지들 리패키지하면 네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불이 붙으시면은 네, 조태영 의원님. 네. 전혀 불이 짧게, 붙는 게 네. 아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협상하면서 다뤄봤던 부분들이고 그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동결 그러면 사실 강경 보수 분들 중에서 동결이라는 말 자체에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과거의 동결은 뭐냐 하면은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동결입니다.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동결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폐기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서 동결이라는 말을 안 하고 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폐기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북한의 약속과 거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같은 합의 네. 이게 하나 충분히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 네, 말씀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네. 전재성 교수님 1분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저 두 분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 기반의 문제는 아니고 조건 기반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 7월 김여정 담화 보면 우리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태지 보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결과 그것을 위한 완전한 핵신고 검증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그 두 개의 전망이 확실시 되는 순간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트럼프의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 기반이 아니라 조건 기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변화하는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한반도는 어떤 미래가 앞에 있고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세 분 패널 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날카롭고 또 때로는 솔직한 의견,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 그리고 정책 제언까지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